안녕하십니까. 신세계라고 합니다. 저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고요. 30년 차 직장인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됐네요. 예. 신부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는 벌써 8년이 됐네요. 그래서 다양한 그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분양권부터 재개발부터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현재 8년을 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좀 쌓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좀 투자라든지 어떤 것들을 할 때 좀 기본적인 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좀 판단을 하자.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을 했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면 결국에는 필패한다. 그래서 결국엔 타이밍을 좀 잘 포착을 하자. 타이밍인데 들어갈 때 무작정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들어가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뭔가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좀 원칙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결과보다는 왜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지만 결국엔 내가 그 다음을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의 내 집 마련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엔 계단 오르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갈아타기를 통해가지고 저희는 상급지로 가야 하는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들이 속도를 내서 빨리는 갈 수는 있지만 결국엔 그거에 대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갔을 땐 결국엔 언젠간 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4가지의 성공 투자 철학을 좀 가지고 저는 좀 투자에 좀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여기에 그 해당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런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하셨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금매인지 알았는데 금매가 아닌 거죠. 이미 계약한까지 다 들어갔는데 중도금 들어가면 계약도 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학군. 이거 뭐, 여기 초등학교는 잘 샀는데 중학교가 어디 뭐, 버스 타고 10분을 가야 되고. 역세권인지 알았는데, 우리 그 아파트 분양 같은 거 광고할 때 많이 하죠. 뭐. 역세권 뭐, 도보 5분. 그건 그분들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걸어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전세가율 엄청 매가하고 붙어가지고 전세가율 잡다고 내 투자금 얼마 안 된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깡통역세 역전세 되셔가지고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데이터에 이거 해서 좀 투자를 좀 이뤄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특약사항 같은 거, 등기 같은 거 꼭 확인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 같은 거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프닝에 있어서 이런 좀 뭔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공감을 하고 생각을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 중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해당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저도 뭐 직장 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써보고 했는데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 부동산은 곧 비교 학문입니다. 내가 좋은 걸 살려고 하면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걸로 비교하고 계세요? 감에 의거해서 투자하고 있지 않으세요? 누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거나 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여러 투자권 중에 초심자일 때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뼈아픈 경험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는 이상, 내가 확신이 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뭐가 되죠? 적정한 가치를 분명히 판단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팩트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 이제 오늘은 특강이고요. 제 본 강의는 크게 이제 그 3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내가 얼마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나에게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대출은 일률적이 되지 않아요. 나의 상황, 나의 뭐 자녀가 있다든지, 나의 뭐 노모가 있다든지, 나는 뭐 좀 직장으로 좀 출퇴근이 좀 가까워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봐야 하는 아파트도 달라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나에 대한 대출 전략도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저 사람에게 맞는 부동산이 나에게도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입체적인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는
교통이 우선순위인지, 난 환경이 필요한 건지, 아이들이 난 좀 좋은 학교에서 다니기를 원한다 그러면 학군 우선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내가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더 가치를 두는 현 시점에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중점을 잡고 들어가서 나에게 맞는 부동산을 찾는 법을 여러분들은 익히셔야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집을 내가 사는 거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투자에 참여한 겁니다. 예, 투자에 참여했으니까 결국엔 나는 뭘 하는 거죠? 시간을 투자했잖아요. 그럼 시간에 따라서 나의 아파트의 가치가 오르는 아파트를 사셔야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게 누구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입지에 대한 비교를 좀 하셔야 되고, 미래 가치를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배워야겠죠. 그리고 숲에서 나무로 가야겠죠. 일명 좀 바꾸면 면, 지역에서 나무, 점으로 들어가서 내가 특정 아파트를 고르는 법을 좀 배우셔야 하는 전체적인 세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특강을 하기 위해서 저도 뭐 수년 동안 수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부동산의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떤 주요 핵심 요인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 그냥 내가 바로 임장 체크리스트를 들고 들어가서 저 아파트 뭐 보니까 좋다, 기사 보니까 저 아파트 뭐 좋다더라,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 이꼬로 유동성 곱하기 수요 마이너스 공급인데, 여기에 유동성은 결국에는 현금입니다. 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대출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엔 매수 에너지가 되고, 매수 에너지가 많아지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겠죠. 그 다음에 수요입니다. 결국엔 뭐 아파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아파트 수 많은 것 중에도 결국엔 누구요? 예, 30대하고 40대 실수요. 이분들은 집을 정말로 사야 하는 수요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고르지 않죠. 일자리도 보고 교통도 보고 학군도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 지역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수요를 봐야겠죠. 그 다음엔 공급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암만 뭐 돈이 많고 유동성이 많고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수요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곳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유동성과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보고 반드시 이런 것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고 판단하셔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1, M2. 도대체 M1, M2가 뭐야? 저도 뭐 이거 뭐 어디 인터넷 찾아보고 그래도 너무 많더라고요. 뭐 이런 해서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1, 내 주머니에 있는 돈입니다. M2, 정기적금이라든지 적금 들어간 거예요. 뺄 수는 있는데 적금을 깨야 돼. 그런 식의 우리가 유동성을 얘기를 합니다. M2에는 M1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의 속도는 누가 더 빠르죠? M1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그래서 M2의 전체의 내용 중에 M1의 비율이 높아지면 뭐다? 유동성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그만큼 유동성이 들어가야 할 곳으로 빠르게 투자자나 실거주 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부터는 M1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EFT하고 수익증권 쪽은 좀 빠졌다고 합니다. 이거 뭐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면 되실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들은 텍스트로 가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시면 M1과 M2인데요. M2 여러분들 다 아시는 통화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M1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통화의 속도가 빠른 M1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결국에는 어디론가 유동성이 있게 빨리빨리 흘러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지금은 주식으로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금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M2에 있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M1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옮기지 않겠죠?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은 또 시사점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3040 그 수요가 받쳐주는 곳이 중요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호갱노노 여러 가지 어플들을 바로 해보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보시는 지역들이 주로 이러한
그 막강한 일자리와 또 여기는 그 교통, 3기 신도시와 5호선이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TX 7호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국에는 인구가 순유입이 되는 지역에 대한 특징은 결국엔 일자리와 그 일자리까지 갈 수 있는 교통. 두 개가 같이 있는 지역도 있고 일자리만 있는 지역도 있고, 일자리만 있는 지역은 살짝은 조심해야 하는 게 교통이 뒤에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투자하실 땐 단순 현재의 순유입 인구만 보시는 게 아니라 결국엔 두 개가 같이 어느 시점에 같이 가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하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일자리와 교통이 인구를 부르고 인구가 고로 결국엔 수요가 되고 수요가 결국엔 이제 가격을 우리가 밀어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는 그냥 오나요? 결국엔 일자리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강남, 여의도, 판교, 마곡. 각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주 근접 30분이고, 연봉 높잖아요. 여기 연봉 보시면 쭉 강남, 여의도, 판교, 마곡. 평균 연봉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결국엔 구매력이 높고 집을 살려고 하는 실수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확장성, 교통이 결국엔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업무지구가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또 우리가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니까 결국엔 뭐 인구가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뭔가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 중에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망 중에 지하철 많습니다만 GTX를 지금은 빼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GTX-A 쭉 보시면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부분 개통했고, 운정, 확장까지 해가지고 되고 있죠. 그래서 GTX-B의 특징을 보면 3대 업무지구를 관통을 하고, GTX-C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의정부, 강남 20분대 진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서울이나 그쪽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GTX-A와 B와 C를 따라가는 지역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GTX는 단순한 이 교통으로 볼 게 아니라 결국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 사람들 지금 세대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30분 내에 진입 가능한, 그리고 GTX가 있다고 하더라도 GTX역까지 가는데 도보 10분 이상이 넘으면 그거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GTX 들어갔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GTX까지 가는데 시간 오래 걸리면 그거는 이제 배제하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뭐 GTX 되면 뭐 여기 집값이 오를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GTX만 보지 말고 GTX 여기 도보 10분까지 되는지도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군을 중요시하는 아이대가 있어서 부모들은 또 학군을 또 우선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결국에는 학업 성취도가 강남과 양천, 노원, 송파까지 해가지고 중학교 학업 성취도가 이런 식으로 평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뭐 가격은 여러분들 아시듯이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죠. 학군지 투자 포인트 중에 좀 특이사항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강남과 목동은 다 있는데, 이 중계동 보시면 결국에는 분석을 한 결과 가성비 학군이 엄청 좋다라는 거예요. 강남과 목동 정도의 어떤 그 학원비는 들지 않으면서 나름대로의, 여기 지금 노원 중계 보면 나름대로의 88%로 해서 송파에 못지않게 나름대로 근접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차원으로도 우리가 이런 지역 쪽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강남과 목동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급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할 때 도대체 이 지역의 적정한 공급량은 얼마일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곳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냥 바로 적정 수요량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2055년도였고요.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2년 후에서 3년 후에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이 서울 그래프거든요. 어떻습니까? 거진 지금 적정 수요가 이만큼인데 여러분들이 언뜻 보셔도 어마무시하게 공급이 없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아파트 수는 저희가 그냥 계략적으로 그 해당 지역 인구수에 곱하기 0.5%를 해서
적정 수요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심플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그냥 뭐 텍스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전세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거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자리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해서 매가를 좀 올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앞서서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요걸 좀 어떻게 좀 뭔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이런 유동성, 수요, 공급, 규제 4가지 요소를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그 가마솥. 가마솥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그러면 가마솥에 우리가 비유를 했을 때 유동성은 장작불입니다. 가마솥에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장작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연료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는 장작입니다. 말 그대로 가마솥에 그 물을 끓이기 위한 수요인 거고, 공급은 가마솥 안에 담겨있는 물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물을 끓여야지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규제는 장작이 가마솥 밑으로 들어가서 불을 더 떼고 싶은데 장작을 못 들어가게 막는 규제 요인인 거죠. 그래서 요걸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유동성의 통화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M2는 그냥 일반 기름이고 M1은 휘발유입니다. 장작에다가 여러분 타고 있는데 휘발유 끼얹으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M1과 M2의 비율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휘발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얼마가 더 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수요는 우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작도 그냥 장작이 아니죠. 고연봉자는 크고 오래 타는 장작으로 비유할 수 있고, 연봉이 좀 적거나 하신 분들은 장작인데 금방 타버리고 소진돼 버리는 그런 장작으로 좀 비유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공급은 물이 끓을만한데 물이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마솥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규제는 말씀드렸듯이 장작은 더 들어가고 싶은데 3040 수요들은 계속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 정부가 뭐 하고 있죠? 대출 규제로 완전 집을 못 사게 막았잖아요. 장작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생겨서 올라가야지 가격 상승이 있는 것이고, 가마솥의 크기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적정 수요량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역 인구수 곱하기 0.5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할 때 가마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유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이 여기는 가마솥에 물이 많구나, 여기는 장작이 못 들어가겠네, 여기는 내가 장작에다가 휘발유를 더 껴져가지고 좀 태울 수 없는 그런 좀 뭔가 거시 경제 상황이 있네, 종합적으로 좀 쉽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으로 좀 한번 비유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가마솥이 있으면 가마솥 옆에 여러 가지의 입지들이 있겠죠. 가마솥이 펄펄 끓어야지 그 다음에 그 온기를 타고 2급지에 열이 받고 그 다음에 2급지까지 좀 뜨거워져야지 3급지 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상승기에는 대장이 가장 먼저 끓어오르고 그 옆으로 온기가 전달이 됩니다. 하락기 때는 그 반대입니다. 가장 외곽부터 식어버리고 안에는 가장 늦게 식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부동산 첫 공부할 때 뭘 찾으라고 하죠? 대장 아파트를 찾으라고 하죠. 그래서 가마솥은 금방 식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장을 좀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좀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광어 상승장, 가장 피크 때 대장 아파트가 상승한 다음에 얼마 시차를 두고 쫓아갔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대장을 살 수 있으면 대장 사시면 끝나요. 그건 뭐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대장을 못 사는 상황인 거면 대장을 쫓아갔던 그 중간에서 아까 2급지가 안 되면 3급지까지 가는데 3급지는 살짝 위험하죠. 갑자기 식어가지고 내가 냉동인간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나올 때 못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 싸게 가셨다는 건 못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 갔을 때 얼마나 얘는 시차를 두고 쫓아갔는지, 그리고 그 시차가 짧을수록 얘는 여기 1급지에서 좀 가까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판단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로 좀 하나 갖고 왔는데, 마곡동에 있는 마곡 엠벨리 7단지하고, 화곡동에 있는 강서 힐스테이트입니다. 여기 지금 아실에서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툴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2014년도 때 약간의 간격은 있습니다만, 스타트가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아파트가 그렇게 크게 간격이 크지 않았죠. 이때 2021년도 8월이 약 1억 1,700만 원의 매가 가격을 찍은 이후에, 현재 시점 실가 찍힌 걸로는 이제 4억 3,400만 원의 갭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거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 중앙에 최대한 가까이 있는 곳에 가야 하는지. 그래서 호객논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곡 엠벨리 7단지는 14억 7천이 올랐고, 강서시대는 7억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대장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저분이 나와가지고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대장인 거야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유튜브도 많이 보고 강의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요 핵심 요소들별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수치화시켜서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게끔 아파트를 비교해서 나만의 아파트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찍어주는 기준점은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8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교통, 그 다음에 수급, 아까 공급 앞에 장사 없어요. 그 다음에 일자리, 상권, 학군, 환경, 호재. 환경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적인 것도 분명히 보셔야 해요. 뭐 대학병원 있고 다 있는데 거기 뭐 폐기물장이 있어. 뭐 변전소가 있어. 뭐 3만 볼트, 5만 볼트가 지나가. 저 신혼초에 말씀드리면 집을 저녁에 보러 갔습니다. 계약했습니다. 그 다음날 낮에 갔습니다. 바로 주 위로 3만 볼트 고압선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는 집 볼 때 언제 가셔야 된다고요? 낮에 가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예로 들어린 거고, 우리가 환경을 볼 거라도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리스크한 부분들도 분명히 함께 보셔야 된다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호재 좋습니다. 어디 국가 철도망 계획해가지고 납니다. 그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살았을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호재는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분명히 판단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서 입지를 분석을 할 때 8가지의 주요 그 핵심 요소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땐 그냥 8가지 중에 6가지 이상 충족하는 대장 아파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장 보시고 대장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시면서 2등 보고 3등 보고 4등 보는 겁니다. 10등부터 거꾸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장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지 분석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 액션 플랜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당한 예산이냐, 전세가율, 괜찮냐, 핵심 업무직으로 좀 제대로 빨리 가느냐, 입주 문제 없느냐, 호재 진짜로 이거 실현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RR 대비해가지고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 가격 괜찮은 거야. 그리고 절대로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영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보지도 않고 로드뷰로 봐가지고, 난 모든 걸 다 봤어. 나는 완전 천재인가 봐. 그래서 절대 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액션 플랜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잡고 가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장표들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1교시에 가지고 있는 실제 이제 주요 목차들을 준비해서 핵심 내용들만 좀 갖고 온 건데요. 가볍게 한번 실전 가이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8가지의 골든룰 입지를 파악을 하시려고 그러면 결국엔 뭐 가지고 하실 겁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농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쓰이는 3대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 호객노노,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을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입체적으로 믹스를 해서 입체적 입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플랫폼 활용법 챕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통했을 때 인프라 분석. 여기에 입지에 우리가 점수를 주는 핵심 가중치들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교통 뺄 수 없잖아요. 환경 뺄 수 없잖아요. 그냥 있는데 집에서 바로 걸어서 2분 거리에 이마트가 있고 스타필드가 있어.
학군. 어머, 우리 아이 전국에서 최고 학군, 뭐, 중학교 성취도도 높고, 학원가도 우리 구, 뭐, 이쪽에서 가장 많은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그런 식으로 인프라를 분석을 해서 결국엔 점수화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점수화 시킨 거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실전, 매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하우에 대해서 배워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도 수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6단계 정밀 프로세스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엔 저희가 6단계 프로세스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엔 내가 가고자 하는 나에게 맞는 아파트가 보인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한번 6단계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플랫폼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로스 체크하는 프로세스를 좀 하셔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이 자료 떠오고 저 자료 떠와서 세 개를 해서 믹스를 해서 입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실과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이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실, 투자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고 언제 어디를 살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라고 했죠? 숲에서 나무로, 면에서 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면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숲을 볼 때 아까 공급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해서 아실로 전체를 조망합니다. T자로 보는 겁니다. 좌우로. 그 다음에 호갱노노는 뭐예요? 아, 여기 진짜로 이제 여기가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실거주, 생활 정보, 주변에 학구는 뭐고 여기는 어떠고 저쩌고 해서 판단하면 여기 살고 좋은 집이야? 판단을 해보는 거죠. 네이버 부동산은 뭐죠? 이제 강론이에요. 진짜로 이제 매물 각각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가지고 강론으로 가서 내가 정말로 취해야 될 매물은 무엇인가? 지금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한 정밀 진단하는 거죠. 해서 요거를 좀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양어선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다고 보자고요. 지역 분석 아실? 도대체 이 원양어선 갔는데 망망대해에 이 배를 어디로 움직여야 됩니까? 그 원양어선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나간답니다. 그 망망대해 태평양에 나가 있는데 그러면 기름은 한정되어 있는데 오늘은 저희 갔다 될 때까지 한번 우리 움직여 볼까? 그러다 어떻게 하죠? 못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망대해 중에 어느 어장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지역을 좀 찾는 그런 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갔어요. 갔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저도 용어가 생소합니다만 소나입니다. 소나. 이걸로 해갖고 탐지를 해야 되겠죠. 물고기가 많은지. 탐지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을 내려가지고 물고기 잡으셔야죠. 그랬을 때 각각의 이 툴들이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실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를 한번 떠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냥 핸드폰으로 설치하시고 들어가 보세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특강으로 드리지만 말씀으로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직접 한번 누워서 편안히 집에서 누워서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툴들도 있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핵심 기능은 뭐 실거래가, 가격 추이, 거래량이 얼마나 받쳐주고 있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기 들어오는지 유동성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세가율, 여기 뭐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 거고 알림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호갱노노도 이런 식으로 지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갱노노도 한번 설치하셔가지고 이것도 누워서 하세요. 서서 하지 마세요. 누워서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보시면 호갱노노는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여기 비교 분석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주요 기능들을 한번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호갱노노의 좀 특이사항이 여기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어떤 아파트를 할 때 여기 지금 이 시간에 해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100번, 1000번 가보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조량을 시뮬레이션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좀 기능이 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좀 막강합니다. 학군 분석이어가지고 학군 분석을 누르면 그냥 지도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학원수가 몇 개인지가 바로 나와서 바로 파악을 하실 수 있고 이게 아주 파워풀합니다.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입주민 붙잡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거의 입주민들이 올리는 게시판에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특장점과 리스크한 부분들을 파악해 보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진 툴입니다. 그래서 정말 뺄 수 없는 네이버 부동산. 지도 기반이어서 너무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파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우리가 포커싱을 잡고 들어갈 때 되게 유용한 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KB 시세도 볼 수 있고
단지 정보에 대해서 좀 심층 정보가 되어 있으니까 단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싶어 할 때는 네이버 부동산을 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뭐 단지 정보부터 주변 환경, 뭐 개발 정보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확인을 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프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교통, 환경, 학군입니다. 학군은 집값이 떨어질 때 학군은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 필수제입니다. 우리 아이 있으면 무조건 학교 보내야 되세요. 근데 같은 값이면 어디 보내세요? 학군 좋은 거 보내겠죠. 그래서 하방,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갖춰진 곳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프라는 세 가지의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좀 우리가 정확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세권, 역세권인데 이게 어떤 역세권이죠? 같은 역세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 실제 출근 시간 같은 거 한번 강남까지 얼마에 걸리는지, 주요 업무 주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꼭 우리가 GTX는 아니지만 또 광역버스도 되게 중요한 또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한번 믹스를 해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 좀 한번 종합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의 뭐 미래부재 평가 요소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확장성과 실제 체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얘가 뭐 어떤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 분석할 때는 생활 편의시설인데, 우리가 슬세권이라는 용어도 있고, 필수 인프라, 자연숲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병원이 있느냐, 산책로가 있느냐,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있느냐라고 해서 생활 편의시설은 그냥 크게 마트, 그 다음에 종합병원, 관공서, 자연환경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공원과 산책로, 체육시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군은 학교 알림이, 뭐 학구도 안내 서비스, 호국영대로에 들어가서 학군 분석을 하시면 바로 중학교 학업 성취도라든지 특목고 진학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호국영도로에서 바로 보실 수 있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좀 한번 확인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 그 6단계 실전 로드맵을 한번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단계는 여기 보시면 구역 정하기, 아까 면을 정하고 거기에서 대장 아파트를 찾고 그 다음에 이 대장 아파트가 가고 있는 과거를 봐야겠죠. 과거에 아까 어떤 매가의 흐름과 전세가율의 흐름을 봤는지, 호황기 때는 얼마나 올랐고 가장 최악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는지, 가격병은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을 정했으면 시세를 전수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가치와 같이 믹스를 해서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할 건지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 정하기와 대장 아파트 찾기, 구역을 정했으면 대장을 찾고, 대장을 찾았으면 과거의 사이클을 봐서 어떤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 대비 30% 하락했는지 안 했는지. 입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8개 요소를 가지고 딱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됐으면 여기 이제 내가 정말로 여기 4단계까지 해서 나 여기 이제 진짜 가서 아까 원양어선처럼 그물 나 들여와야 되라고 하면 그때는 네이버에 있는 매물 전체 다 조사해가지고 한번 내가 이제 취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조사했을 때 결국에는 이 아파트가 내가 들어갔을 때 시간을 보냈을 때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걸로 해서 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다 끝냈을 때 내가 확신이 생기고 이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뭐 하면 됩니까?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단계 프로세스로 만들었습니다. 2단계를 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부동산 강의 때 보면 어떤 뭐 레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뭐 임장 보고서 그런 부분들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도 30년 차 직장인입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할 때 프로세스에 이거에서 무한 반복을 했을 때 결국에는 최적화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 정하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체크한 다음에 구역을 정하고, 대장 아파트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1000세대 이상 1군 브랜드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돌아야 돼요. 거래량이 돌아야지 나중에 내가 팔고 나올 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거래된 이후에 3년 동안 한 건이나 2건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갈아타기 위해서 그 다음 상급지 가야 되는데 살 땐 좋았는데 못 파세요. 못 파시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 아파트 찾을 때도 단순하게 찾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래량과 매매 회전율이 도는 그런 아파트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정량 비교표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그냥 무작정 도대체 이 아파트는 뭐가 좋은가라고 가서 임장보고서 쓰고 1000장, 만장, 100장 써봤자 제 기준으로는 감이 안 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스텝 1번부터 스텝 6번까지 각각 배점화 시키고 아파트들을 비교를 해서 점수화 시키고 각각의 이 아파트들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써 넣으셔가지고 이걸 만약에 보시고 누적 관리를 해서 내가 또 보고 한다면 분명히 단언컨대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는 실거주 아파트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량 비교표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역사의 이 아파트 갖고 있는 사이클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해서 툴을 3개를 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입지는 아까 8가지. 시세 전수 조사는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삼각 검증해서 아까 호가, 실거래가, 전세가율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가치 판단도 아까 미래가치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게 교통이죠. 교통 될 것이다. 됐다. 될지도 몰라.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각각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본 강의에 들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다양한 프로세스에 기초해서 이런 다양한 좀 뭔가 형식화된 장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진짜로 한번 실전 한번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나의 어떤 인사이트를 키워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지금 예시를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내가 타겟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스텝 6까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스크를 우리가 또 관리하고 들어가야 되죠. 금리와 규제. 들어갈 때 갑자기 또 규제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 다음 물량 보셔야 되고요. 대변수, 뭐 갑자기 뭐 고금리가 올라가서 내가 뭐 대출 냈는데 뭐 매월 내야 되는 돈이 는다든지 뭐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뭐 아까 나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유동성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매가가 못 올라온다든지 전세가가 갑자기 하락을 해서 내가 전세 끼고 샀는데 역전세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뭐 호재 뭐 될 것이다 보고 막 뭐 여기 뭐 전세가율 뭐 80%여가지고 내 돈 얼마 안 들어가네 뭐 누가 여기 좋다더라 뭐 여기 뭐 누구 엄만 산다더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의 기준을 내가 분명히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 전 여러분들이 할 때 최종적으로 이런 저희가 그 리포터도 드릴 겁니다. 양식도 해서 계약하실 때 절대로 또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부동산 소장님도 실수하실 수 있으세요. 그 실수 누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꼼꼼히 이런 체크리스트 가지고 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짧지만 제 나름대로 8년간의 노하우를 담아서 짧고 굵게 한번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실패 없는 내 집 마련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